서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용과 포용의 나라 카라연합TV 박준호입니다. 자, 오늘도 카라연합의 상징들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카라연합의 관용과 포용의 상징 시카라사가 보이고요. 아사달 씨름대의 상징 씨름, 고구려 씨름, 스모와 고려 때까지 있었던 수바키가 바로 이 고구려 씨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광명의 땅 카라연합의 국기가 있고요. 다음으로 카라연합의 전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고려와 일본이 통일된 고려, 남북한이 통일된 고려와 일본이 연합하는 세계의 지도가 바로 미래의 카라연합의 지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고속도로, 경제의 고속도로, 언어, 문화의 고속도로를 기본적인 카라연합의 체계로서 가져가며 마지막에 카라연합 헌법으로서 카라연합을 창출해낸다는 카라연합의 체계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카라연합의 정체성 퍼즐도 여기 상문명, 아사달, 홍산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한국과 일본이 카라연합에 꼬랭하는데 여기서 이 향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향가 문학의 고대 문화유산으로서 공통된 걸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만엽집이라고 있는데요. 마녀슈, 우리 발음으로는 만엽집. 그 만엽집에 실려있는 그 5,000수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의 향가와 같은 양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 전문가 분께서 밝히셨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본격적으로 주제가 카라연합의 이상향으로서 고려의 정기를 상정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국의 앞으로 나타날 어떤 위정자들, 정치 세력들은 이 야를 막론하고 이 고려 정기, 고려 시대를 어떤 미래의 역사를 추동하는 카라연합의 이상형으로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학제도 개편하고 역사, 교과서, 철학 모든 것들을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면서 카라연합의 이상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빨리빨리 읽어 나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려 정기를 왜 카라연합의 이상형으로 설정했느냐? 그 상정한 이유는 첫째, 그 당시가 북진정책과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고려 왕군이 고려를 열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해가 멸망한 위에 거란에 의해서 멸망하지요. 그 멸망한 위에 그 세력인 대광양, 태자와 발해의 유민을 적극적으로 수십만을 포용하게 됩니다. 이게 고려가 발해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문화의식,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의 중요한 동영상과 관련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일본에 대한 존중과 포용의 외교를 했다. 이게 현대 한국인들이 그게 잘 안 되는데 이 고려 정기에 그 무신 정변이 있기 전 고려의 그 체제는 일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정서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동영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요. 이것은 바로 한국 역사에서 그 고대 고구려 시대를 빼고
최고의 그 영광의 성취였다. 대외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뛰어난 외교 역량을 발휘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서희가 되겠죠. 서희의 단판, 강동육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당시는 개방적이고 호방하며 창의적인 대외 교류에 몰두했다. 조선시대의 어떤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상무정신이 쇠퇴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정체되고, 그리고 그 안으로만 골마 썩어 터지는 그런 어떤 우울한 시대가 아니었다. 개방적이고 호방하며 창의적인 대외 교류가 있었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한국 사람들의 모델이다. 지금 현재 한국인들은 이 방향으로 이미 들었죠. 여섯 번째, 팔관해와 주체적 세계관을 갖췄다. 황제국으로서 대외적으로 칭하면서 주체적인 세계관을 갖추고 좀 떳떳한 그리고 대단히 기백이 살아 숨쉬는 그런 시대였다. 고려 전기가. 그 다음에 수박희가 유행했고 상무정신에 충만해 있었다. 그래서 이 수박희는 일본이 하는 그 스모하고 같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고구려 씨름이 그 당시까지 남아 있었다. 바로 이러한 측면들을 카라연합의 이상향으로서 고구려 시대, 왕건의 고려 전기를 상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는 이분인데요. 여러분도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서울시립대 역사학과 교수 이익주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라 말기, 고려가 성립 당시, 일본은 해이안 시대 말기에 해당하는데요. 그 당시에 여진족이 일본에 침략하게 되는데 고려와 관련돼서 그 당시에 고려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일본에 대해서 어떠한 대외 정책을 가져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앞으로 한일 관계의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힌트와 모티브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내용에서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일본어를 보면은 한국어와 문법적으로 유사한데 상당히 이질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은 음절 문자를 사용하고 우리는 한글이라는 고등한 음소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어떤 발화, 음의 말을 할 때 하는 발화 현상의 독특한 현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점을 한번 살짝 우리가 보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동영상 이익주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면은 꼭 도의의 입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의의 입구라고 하는 타이틀로 교과서에 꼭 실려 있습니다. 이때 이 도의 일본 그 사람들이 들은 대로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음차한 건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려에서 동이라고 가르쳐 준 것을 동쪽 우랑캐. 일본어가 한국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지고 이질감을 주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음절 문자 체제 내에서 나타나는 발음의 현상입니다. 이게 예전에도 설명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게 이제 일본어 한자 발음을 할 때 한자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 어떤 독특한 특징들입니다. 특히 한자 발음을 할 때 음독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제가 12가지로서 이제 간략하게 종합을 해 놓은 건데요. 이 패턴을 알아내면은 일본어의 한자 발음, 음독이 아주 쉬워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방금 이 내용을 동이라고 우리가 일본 사람에게 가르쳐 줬는데 요거는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동이 이렇게 할 수, 종성 이응을 일본 사람들은 충분히 그 문자적으로 소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장음으로 처리해. 종성 이응은 장음으로 처리한다는 게 도이 그러죠. 동해바다 할 때 동해도 도카이 그렇게 발음하잖아요. 횟집에 이름으로 많이 쓰이죠. 도카이. 운동장 할 때도 운도조, 사장님 할 때 사장은 사조, 종성 이응이 전부 장음으로 난다. 이걸 알면은 일본 사람들의 어떤 종성 이응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쉽게 우리가 넘겨짚으면은 대강 맞습니다.
또 하나 또 볼 게 있는데 일본 사람 오소쿠테이. 이 오소쿠테이는 왕칙정이라고 하는 중국식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일본 상인입니다. 뭐 오소쿠테이가 이주 교수님은 오소쿠테이가 일본 뭐 중국식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한자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이게 요것은 음독한 것이다. 그 패턴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게 왕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왕을 오 그럽니다. 이게 일본말로 크다가 오죠. 그러니까 그 크다라는 말 많다 크다 오이 오구 이 왕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 정성이 이 장음으로 처리하죠. 이 모음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자음으로만 오가 있고요. 그것을 장음으로 처리해. 왕을 왕하는 게 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오소쿠테이 이렇게 교수님이 발음하셨는데 사실은 오소쿠테이 이렇게 발음해야 정확한 겁니다. 왜? 왕을 오 해야 크다는 뜻이 돼요. 오는 오를 짧게 하면은 작을 소자의 코 마냥으로도 그 의미가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길게 발음해서 오, 그 다음에 소쿠는 뭐냐면 이 칙자, 이 이빨 소리 치읓이 시옷, 지읒, 치읓과 함께 치음에 해당하죠. 근데 여기서 초성에 일반적으로 시옷으로 치음이 시옷으로 발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척크 이렇게 치크 이렇게 발음할 건데 이거는 석쿠로 된 거죠. 정성 기억을 한 음절 빼가지고 음절 문자에서 쿠를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 석쿠 그럼 정은 뭐냐? 정성 이음은 장음으로 처리한 거예요. 데이. 근데 지읒이 티귿으로 났죠? 이게 뭐냐? 국외음화의 역행 현상이에요. 티가 국외음화면 치 그렇게 되기도 하고 디귿이 해돋이 할 때 지읒으로 바뀌고 이게 국외음화잖아요. 국외음화의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거장, 덩거당 하는 그런 현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읒이 여기서 국외음화가 반대로 현상으로서 원래 디귿으로 나야 되는데 데이, 속고 데이 하시는데 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음으로 메이지 명치할 때 메이할 때 명치할 때 정성 이응이 장음으로 처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메이지유신 할 때 명치 유신을 메이지유신. 두 번째 치도 같은 이빨 소리 같은 계열로 지읒으로 났죠. 메이지. 우리는 명치 이렇게 발음하면 돼. 일본은 정성 이음을 장음으로 처리하면서 메이 이빨 소리 치읒은 지 이렇게. 이런 패턴을 알면은 일본의 음절 문자가 우리 말의 발음과는 이질적이긴 한데 금방 음독을 할 때 한자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본 얘기는 이런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덧붙이자면은 이게 카라 연합의 역사 계보도인데요. 주르첸 부여로부터 출발해서 쭉 여러 국가 나라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발해신라 일본으로 재편되고 그 다음에 고려 일본 그 다음에 조선시대 일본 제국 그 다음에 조선 한국 일본 현재 있는데 미래에는 카라 연합으로 꼬링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뿌리는 뭐냐면 주르첸과 부여에 있는 겁니다. 거란족이랄지 여진족하고는 상당히 좀 우리는 좀 다르다, 좀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에 대한 한계를 지어야 돼요. 막 주르첸 조선 얘기하면서 투르크, 몽골, 선비족 이런 것들을 너무 여기다가 막 싸잡아서 집어넣을 무한히 역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정 정도의 선인을 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얘기는 이 고려와 일본, 발해신라 일본으로 존재했던 나라가 이제 왕건에 고려가 서고 발해는 망해서 고려의 일부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유민들이 수용되죠. 그리고 일본.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 주르첸과 부여로부터 태동됐던 족속들이 계보가 오늘의 조선, 한국, 일본인 것입니다. 몽골은 여기에 약간 사실은 집어넣으면 안 돼요. 투르크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 막 집어넣으면은 진짜 이제 환빠 소리 들으면서 이상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까지도 그런 역사까지 이렇게 너무 확장하는 것은 그 정상적인 그 역사의식, 세계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닌 것은 딱 끊어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카라야랍의 계보대에서 이 고려 일본과 관련된 이 시대의 얘기가 오늘 동영상의 주된 내용이 될 텐데요. 이 계보도에서 장군과 멍군의 한일 관계, 그 미래는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짧게 읽어가면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에는 고대부터 역사를 쭉 보면은 장군과 멍군의 관계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걸 제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신라의 통일과 주루챙과 부여 세력의 재편되네.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백제와 그 전에 이제 가야도 미리 망하죠. 먼저 망하고 백제와 고구려가 망하면서 결국은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까지 만들어졌던 이 주루챙과 부여의 족속들이 융복합해가지고 재편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 과정에, 전쟁 이후에. 그래서 먼저 신라의 통일과 주루챙과 부여의 세력이 재편됐다. 어떻게 됐냐? 그 시대,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냐? 원앙과 복수심이 잠복하는 시대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 이 통일신라가 한반도와 만주를 제패하는 과정에서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국제전쟁이 일어난 결과로 결국은 그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발해는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만든 나라니까 통일신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겠죠. 일본도 대부분 가야랄지 백제, 고구려 일부도 망하고 나서 일본으로 많이 갔고 그 이후에 출발한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일신라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통일 후에 얼마 있다가 한 700년대인가 AD 발해와 일본이 신라를 공격하기 위한 협력하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 외교 문서를 주고받고 그러는 겁니다. 외교 문서를 주고받고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발해와 일본이 통일신라를 협공하기 위해서. 이유는 뭐냐? 원한과 복수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한과 복수심이 잠복된 시대다. 그 다음에 웅비와 비전, 관용과 포용 시대. 이게 바로 뭐냐면 카라연합이 이상향으로 상정하고 있는 고려 정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해 유민이 수용되었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동영상의 얘기가 이건데요. 고려 수군이 일본 사람들을 구출해내요. 어디에 대해서? 여진족에 대해서. 여진족이 일본을 침략했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고려가 일본에게 준 어떤 도움의 손길, 그 아름다운 한일 관계에서 많이 요즘 감정으로는 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오늘 이익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시대는 몽골의 간섭과 대일본에 대한 침략. 몽골이 이제 고려를 복속을 시키고 정동 행성을 설치해서 일본을 침략하죠. 2번 실패하죠. 태풍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가서 도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뭘 얻었느냐? 대륙으로부터 오는 압력.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여진족이 침략했을 때. 실제 일본의 역사에서는 원시시대 때부터 그런 일이 잦았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역사적 자아가 출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뭐냐면 일본이란 세계를 만들었던 야마토 그 조정도 그 북방에서 내려온 정복자들의 결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서 이제 일본의 역사적 자아가 출발하기 때문에 그 이전 거기까지는 이제 심하게 따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이 그 자기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 자아가 출발한 이후에 여기 여진족이 일본을 침략하고 이제 역사의 기록을 남겨놓고 그걸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여기 보면은 몽골과 여몽연합군의 침략을 말한 거죠. 근데 도륙을 냈어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정학적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한반도와 대륙으로부터 어떤 국제정책의 압력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일본이 힘들구나. 이런 지정학적 교훈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말선초, 우리의 여말선초가 되면은 몽골 제국이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 왜구가 창고를 하게 되잖아요. 이성계, 최영, 그 다음에 최무선 이런 사람들이 그 왜구를 격퇴하는 현상이, 이게 뭐냐면 제가 보면은 여기
이어몽연합군이 일본 침략에 대한 역습이다 이 말이에요. 역습. 이걸 일본이 우리를 침략한 외국의 침략만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그 단초는 뭐냐면은 이어몽연합군이 일본을 침략한 결과로서 외국의 역습이 일어났다. 우리가 장군멍군한 식으로 있는 그대로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라연합의 세계에서는 그런 거예요. 6번째, 조선의 일본에 대한 통제. 그렇죠. 조선 정기. 그 과정에서 일본이 반항하죠. 수많은 조선 정기의 외변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일본은 자연경제에 가까웠고 무역이 필요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조선이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주의적 어떤 폐쇄적, 정책적, 성략적 어떤 세국적인 폐쇄적인 그런 정책의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 과정에서 외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체제의 탄생과 일본의 역습. 이건 뭐냐면은 1540년대 중엽에 포르투갈인들이 동아시아까지 진출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그들과 접촉하면서 일본이 조총을 구하게 되죠. 그 결과 일본을 통일하게 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모든 묵은 감정들을 함께 하면서 정명가도라는 즉 명나라를 치겠으니까 길을 빌려달라는 그런 제안을 해오면서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죠. 이게 뭐냐? 세계체제의 탄생과 일본의 역습으로 이해된다. 세계체제가 도래함으로써 일본이 이제 힘을 쓰기 시작했다 이거죠.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그 뒤에도 또 한 번 일어나는 게 뭐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나던 제국주의 체제가 탄생하면서 또 일본은 그걸 이용해서 일본 제국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동아시아를 제패하는 그런 역사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자탑을 지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거기에 식민지로 전락했고 이등 국민이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에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 장군 멍군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미래에는 카라연합을 통한 역사의 이러한 과거의 모든 한을 치유해야 된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에 있었던 식민지와 그 다음에 그 전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왜구, 그 다음에 요몽연합군의 일본 침략, 이러한 장군 멍군의 모든 역사의 한을 치유해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카라연합으로 묶여가지고 세계체제 내에서 유력 세력을 구축해야 된다. 이게 분열된 작은 나라 가지고는 특히 우리 한반도 한국인들은 세계체제에서 힘을 쓸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국제지정학 게임에서 이거는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가 성취해야 될 역사의 미래이며 그 비전이다. 그래서 카라연합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 얘기 이익주 교수님의 강의를 지금부터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흔히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뭔가 멀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이요. 그래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라고 부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서로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아요. 최근에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 국권 강탈의 경험이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침략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고려 왕조는 비교적 개방적인 나라였죠. 저는 어떻게 보면 개항 이전에 근대 이전에 우리 역사에서 가장 바깥 세상과 활발하게 교류한 것이 고려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교류는 앞선 통일신라보다도 덜했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도 오히려 고려보다는 더 많이 일본과 교류를 했어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인데 일본과의 교류는 가장 덜했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고려 쪽에 있지 않고 일본 쪽에 있습니다.
고려가 건국되었을 때 그때 일본은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귀족 문화가 발달하는 또 그 당시 일본의 문화를 국풍 문화, 일본 고유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발달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바깥 세상의 문호를 개방하지를 않아요. 폐쇄적인 가운데 자기 안에서 자기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입니다. 실은 고려는 처음에는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의 개방을 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거부해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습니다. 이때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수립됐다 안 됐다는 거는 요즘처럼 외교관을 파견하고 뭐 대사가 주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정기적이거나 혹은 비정기적으로라도 정부의 관리가 사신으로 파견되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나라가 모두 동의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사신들이 왕래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고려와 일본은 국교가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조정에서 모두 알게 되는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1019년인데요. 고려 현종 때예요. 일본에 여진족이 침공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여진족 하면은 저쪽 함경도, 두만강, 더 북쪽으로 만주, 송화강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고 주로 전쟁을 해도 말 타고 기병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여진족이 배를 타고 동해안을 쭉 내려와서 방향을 틀어서 일본을 침공한 거예요. 이게 10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은 섬이잖아요. 역사상 외침, 바깥 나라의 침략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한무제 침략, 수양제, 당태종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일본은 그런 일이 도대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1019년에 여진족이 아직 나라도 만들지 않은 그 여진족이 배를 타고 자기 나라를 침공해 온 거예요. 그때 일본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고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이 사건을 대서특필합니다. 교과서 보면은 꼭 도의의 입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의의 입구라고 하는 타이틀로 교과서에 꼭 실려 있습니다. 이때 도의 일본 그 사람들이 들은 대로 한자로 표기한 거예요. 음차한 건데 지금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려에서 동이라고 가르쳐 준 것을 동쪽 오랑캐. 이거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를 동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또 여진족을 동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렇게 부른 거죠. 동이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도이라고 적은 것이다. 지금도 일본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진족의 입구, 들어와서 노략질을 했다. 도의의 입구. 이게 이제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이 1019년에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때 일본은, 침략을 당한 일본은 나를 침략해서 저렇게 우리를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는 저들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당하고 싸우고 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진족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알았다는 건데 그것이 여진족이었다는 사실조차도 고려를 통해서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때는 1019년 3월 28일입니다. 여진족의 해적선 50여 척이, 이 규모가 대단하죠? 50여 척이 대한해협을 거쳐갔어요. 동해를 쭉 내려와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쓰시마와 그 앞에 있는 이키섬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쓰시마에서 주민 18명 살해, 116명 납치, 소와 말 199마리 잡아먹음.
야, 일자리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참 놀랍죠? 같은 날 이키 섬에서는 148명 살해 239명 납치. 그래서 주민이 달랑 35명 남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3월 28일입니다. 자, 그 이후에 4월 8일 날 후쿠오카 앞에, 후쿠오카의 옛날 이름이 하카다거든요. 이 하카다만 앞에 노고섬을 점령해서 거점을 삼고 4월 9일 날 노고섬을 출발해서 하카다, 후쿠오카에 상륙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설치된 일본 관청이 다자이후예요. 한자로는 태제부라고 쓰는데 이 다자이후 군인들이 싸워서 여진족을 격퇴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10일과 11일은 거센 폭풍이 불어서 여진 해적이 노고섬을 출항하지 못하고 섬에 갇혀 있었다.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여진족이 노고섬을 출발해서 후쿠오카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다자이후군에 의해서 격퇴됐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일기 쓰듯이 아주 상세한 기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래서 3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보름 정도 일본의 후쿠오카 일대를 공격했던 여진족이 후퇴를 하는데, 자, 기록이 이렇습니다. 일본인 364명이 살해되고 1300명 가까이가 납치되었고 소와 말의 피해는 380마리에 달했다. 일본 사람을 납치한 것은 노예로 팔아넘기기 위해서 한 것인데 배 안에서 병에 걸리면 바다에 던졌다. 또 더 튼튼한 사람을 새로 납치할 수 있으면 배의 정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약한 사람을 바다에 던졌다. 이런 참혹한 상황이 이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을 수 있었냐면 다자이후의 책임자, 장관이 후지와라 다카이에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일본에서는 지금도 사가나모노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가나모노는 무슨 뜻이냐면 거칠지만 용맹한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마침 이 사람이 더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눈병을 앓아서 규슈에 와 있던 송나라 의원한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규슈 다자이후의 책임자로 와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여진 해적을 격퇴하는데 공을 세웠고 아마 자기 공을 과시할 욕심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 조정에 도움이 필요해서였을까요? 빨리 중앙정부 조정에 보고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후지와라 사네스케라고 하는 그 당시 아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한테도 사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바로 이 사람 후지와라 사네스케라는 사람이 나중에 쇼유키라고 하는 기록을 쓰게 됩니다. 이 쇼유키에 다자이후에서 올라온 보고문이 그대로 실린 거예요. 그 바람에 거의 날짜별로 하루하루의 기록이 남게 된 거죠. 이런 거 보면 역사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참 많다. 자료 부족에 늘 허덕이는 저희로서는 좀 부러운 점이 있어요. 이래서 여진 해적이 일본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는데 이때 짠 하고 나타난 하늘의 군대가 있습니다. 포로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동해안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원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원산 근처에 고려시대 지명이 진명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진명 근처에서 고려 수군이 나타납니다. 고려 수군이 이 여진 해적선과 전투를 벌여서 8척을 포획하고 해적에게 사로잡혀 끌려가던 일본인 포로 남녀 259명을 구출해서 일본으로 송환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고려 배가 몇 척이나 됐을까? 그 당시 목격한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수백 척이었다라고 해요. 원산에 고려 배가 수백 척이 있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사건이 일본 조정과 고려 조정이 서로 알고 한 고려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고려사 기록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구출해서 송환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일본 쪽 기록은 좀 더 상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쓰시마 관리가 고려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일본인을 잡아서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쓰시마 관리로부터 고려가 듣고 군대를 파견해서 가는 길을 막고 여진 해적선과 전투를 벌이고 일본인 포로를 구출해주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고마워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때 끌려가던 중에 고려군에게 구출된 이 사람들의 증언이 아주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바로 그 쇼유키라고 하는 그 책에 일본 여성 2명, 구라노 이와메라는 사람과 다지히노 아코메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증언이 실려 있는데요.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한일 교류의 역사, 편집위원, 바로 접니다. 자, 저희들은 규슈 북부와 쓰시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도이에게 잡혀 해적선에 실린 채 고려로 향할 때까지는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포로가 되어 약 20일이 지난 5월 중순경 고려의 병선 수백 척이 나타나 도적들을 무찔렀습니다. 해적들에게 바다로 내던져져 표류하고 있던 우리들은 고려배에 구조되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나서 우리를 포함한 30여 명이 역마를 제공받아 김해부로 향하는 도중 15일 동안 역마다 은으로 된 식기에 먹거리를 제공받았습니다. 처우는 최상급이었습니다. 이런 대접에 대해 고려 관리는 오로지 당신들을 대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김해부에 도착하고 나서는 하얀 백포 옷을 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30일 동안을 김해부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귀국할 때는 1인당 백미 서말과 말린 생선 30마리 그리고 술을 지급했습니다. 또 이미 김해부에 모여있던 다른 일본인을 합친 300여 명은 세 곳에서 군선을 타고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두 곳의 사람들은 사신과 함께 귀환시킬 예정이라고 전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당시 이 사람들이 고려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리고 여진족에게 불의의 침공을 당해서 자기 국민들이 끌려가는 것을 구해준 이 고려에 대해서 일본 조정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을까요? 표류민을 구조해서 돌려주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혜자스러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런 일을 거치면서 아마 일본 사람들의 고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을 한 고려도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 증언에 나온 것처럼 일본을 존중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이렇게 최상급으로 대우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고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고려가 여진 해적으로부터 일본군을 구출한 것이 1019년 4월 말 일인데 1019년 2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강감찬에 귀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1018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거란의 3차 침략을 당해서 정말 온 힘을 다 써서 거란군과 싸워서 이긴 그 직후에 바로 이번에는 여진 해적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로서도 여진 해적과 싸운다고 결정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에 따르면 수백 척의 병선, 배를 동원해서 여진족과 싸우고 일본인을 구출해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고려에 대해서 일본 조정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때 이런 일을 한 고려도 이 증언에 나온 것처럼 일본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상급으로 대우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일본 상인들이 고려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일본 상인들이 이제 자기 특산물을 가지고 고려에 오는데요. 1073년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뒤의 사료이긴 한데요. 이런 사료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 오소쿠테이. 이 오소쿠테이는 왕칙정이라고 하는 중국식 이름을 갖고 있기도 한데 일본 상인입니다. 이 사람을 비롯해서 42명이 고려에 와서 나전은 그 조개 껍질이에요. 나전 칠기 만들 때 하는 그 나전. 그 다음에 말 한 장, 칼, 견갑, 이거는 그 거울 상자예요. 빗, 책상, 꽃병, 향로, 활과 화살, 그리고 일본에서는 늘 빠지지 않는 수은, 이런 물품을 진상하기를 요청합니다. 이런 보고가 김해에서 개경으로 온 거예요. 왕한테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받았기를 경유해서 개경까지 오도록 해라. 일본 상인이 개경에 오는 것을 이때 허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개경까지 오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 뭐 탐나거나 그걸 갖고 싶거나 교역을 하고 싶으면 김에서 그냥 장사하고 가게 하면 되는데 왜 개경까지 오게 했을까? 그 의문이 몇 달 뒤에 풀립니다. 이 사람들이 온 시기가 1073년 문종 27년 7월이었는데 그해 11월 달에 개경에서 팔관회가 열립니다. 이 팔관회에 일본 상인들이 참석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팔관회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아주 독특한 국가 의례죠. 여기에 왕이 황제의 모습을 하고 등장합니다. 해동천자. 고려국 황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와 황제국의 백성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이걸 하게 되는데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이 황제에게 조공을 하는 외국 사절들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일본 상인이 아니라면 송나라에서 온 상인, 저쪽 여진족 상인, 이때는 탐나가 아직 고려의 지방이 되기 전이니까 탐나국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황제에게 조공하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이때 이 해에는 일본 상인들도 그걸 하게 한 겁니다. 말하자면 고려에서는 일본에서 온 상인을 팔관회에 참여하게 해서 조공국의 수를 하나 늘리는 효과를 거두려고 한 거죠. 고려는 이렇게 이익을 얻었으니 장사의 이익은 일본 상인들에게 양보를 했을 겁니다. 일본에서 가져오는 일본의 특산물을 우리가 받고 그 대신 그 사람들은 고려의 청자라든지 불화, 불경 이런 아주 고가의 문화용품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가져간 고려의 문화용품은 일본에서 훨씬 많은 이익을 내면서 판매가 됐을 테니까 이 사람들은 고려 황제의 위신을 높여준 그 대가를 충분히 받았을 겁니다. 자, 이러면서 고려가 일본 물건을 사주는 나라라는 이런 인식이 잡히고 그러면서 일본 상인들이 점점 더 고려를 많이 오게 됐을 텐데 일본 상인이 고려로 가지고 온 물건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어서 이거는 특별히 적어봤습니다. 1085년에 스시마에서 가져온 물건인데 감귤이 이때 고려로 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귤이 생산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제주도 다녀오시면서 사오신 그 감귤 맛을 평생 잊지 못하는데 그런 감동이 그 당시 고려에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어봤습니다. 자, 이때도 고려와 일본의 관계는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좀 멀 뿐이지 서로 싸우거나 갈등하거나 할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에게서 찾는다. 이게 이웃나라의 원래 의미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곳. 뭐 이 정도로 이제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고려가 여진 해적으로부터 일본인 포로를 구해준 지 꼭 60년 뒤에 1079년에 두 나라가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어떤 사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그때 고려 왕이 문종이었어요. 고려의 11세기는 1019년 2월 1일 이후 거의 100년간의 평화가 지속됩니다. 그 100년간의 평화를 거의 문종이 왕으로 있게 되는데 그 문종이 병을 앓아요. 고려사에는 풍질 또는 풍비증이라고 나오는데 관절이나 근육이 움직일 때 통증 또는 저림 이런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 요즘 현대의학으로 표현하면 류머티즘 관절염 뭐 이런 정도의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 문종 나이가 거의 환갑에 가까웠으니까 뭐 옛날 사람 그 나이에 이런 병 걸릴 만도 하죠. 그래서 문종이 온갖 고려에 좋은 약을 썼겠죠. 그런데 낫지를 않으니까 송나라와 일본에 의사를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송나라에 먼저 사신을 보내서 의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송나라 황제가 알겠다 하면서 자기 나라의 의사 2명과 약을 100가지 정도를 보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잘 치료를 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치료가 안 됐나 보죠. 그 다음에 일본에도 편지를 보내서 의사를 요청합니다. 그때는 고려와 일본 사이에 국교가 통하지 않았으니까 사신이 가지를 않고 고려의 이 외교를 담당하는 실무관청이 예빈성이라고 하는 데인데 예빈성에서 문서를 써서 고려에 와 있는 일본 상인편에 일본으로 전달해요. 이걸 가지고 간 상인이 누구냐면 아까 고려에 왔던 그 사람 왕칙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오소쿠테이 이 사람 편에 문서를 보냅니다. 자, 그 문서가 지금 남아있어요. 고려사에는 이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를 뻔했는데 일본 쪽에 이 문서가 원본은 아니고 사본이 남아있습니다. 고려에서 이런 문서를 보냈네 해가지고 자기들이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 문서에 대한 일본 쪽의 대응 문서까지 모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것이 요겁니다. 조야군사이라고 하는 일본의 기록물이에요. 여기에 고려에서 이런 글을 보내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문서의 오른쪽이 고려에서 보낸 문서, 왼쪽이 그것에 대한 일본 쪽의 대답 이렇게 되는데요. 고려에서 보낸 문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밌어요. 고려국 예빈성에서 대일본국 다자이후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 사이에 이 창구는 고려의 예빈성과 일본의 다자이후였던 거예요. 본성은 그러니까 예빈성은 삼가 성지를 받들어 보고합니다. 이 성지는 고려 왕의 왕명이에요. 예빈성이 우리 국왕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글을 보냅니다라는 거죠. 듣자 하니 귀국에 풍지를 치료할 수 있는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근본 상인 오쇼쿠테이가 돌아온 연고로 편의를 삼아 이 첩을 그에게 붙여 보냅니다. 오쇼쿠테이가 고려에 왔네? 너 일본에 갈 거지? 그러면 이것 좀 갖다가 전달해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천문에 이 보내는 이 문서에 풍질의 연유, 왜 이렇게 아픈지 그 증상을 적어 두었으니 청컨대 귀국에서 최상의 의원을 뽑아 내년 초봄에 보내와서
풍지를 치료하게 하십시오. 만일 치료에 효험이 있으면 가볍게 살해하지 않겠습니다. 후하게 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단과 사향을 미리 선물로 보냅니다. 자, 이래서 고려의 의사가 일본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의원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달이 된 거죠. 일본에서 갑자기 상인편에 고려 조정의 문서를 받은 거예요. 의사를 보내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받고 처음에 일본에서는 보내주자. 이거는 정말 우리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야.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보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손들고 그거 생각 좀 해봐야겠습니다. 만일 보냈다가 이 의사가 고려 왕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거 좀 모양 빠지는 일 아니에요. 그거 쪽팔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러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러겠는걸? 괜히 보냈다가 체면 깎이는 일 하지 말고 보내지 맙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일본 사람들 그 특유의 그거 있어요. 이거 안 보내는데 뭐라고 하면서 안 보내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안 보낼 이유를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의사가 없다. 뭐 고쳐줄 자신이 없다. 이게 아니고 고려에서 의사를 요청한 그 문서가 격식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뜬금없는 이유를 대서 의사를 안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주 콕 찍어서 고려에서 보내온 예빈성 문서의 문제점, 콕 집은 게 뭐냐면 성지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성지는 뭐냐면 황제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빈성에서 우리 황제의 명령을 받아 이것을 보낸다라고 한 거고, 그거는 그 당시 고려가 왕을 국내에서는 황제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고려는 황제라고 할 자격이 없는 나라잖아. 이거를 왜 황제라고 니네 맘대로 써?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때는 처분이라고 해야 되는 거야. 감히 자몰하게 성지라는 말을 썼잖아. 이거는 번왕이 쓸 표현이 아닙니다. 또 먼 변방에서 상국을 넘보는 듯한 어조,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요청은 상인이 들고 온 편지에 불과하고 정식 사신이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가지고 오는 예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형식을 문제 삼아서 이런 사정으로 인해 물품과 천문을 반송합니다. 물품은 뭐냐면 이 예빈성에서 천문을 보내면서 비단하고 사양을 보낸 게 있잖아요. 이것도 돌려보낼게. 그 다음에 그 문서도 우리 안 받은 걸로 할게. 이래서 다 돌려보내고 거절을 해요. 이걸 가지고 일본 외교는 정말 전통적으로 체면을 중시해,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뭐 체면 중시했겠죠.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근본적인 것은 그 당시 일본이 고려와 국교를 통한 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이걸 보여주는 거죠. 정식 국교는 체결하지 말고 상인들이 오가면서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 요 정도의 교역에 우리는 만족할 거야 라는 게 일본의 분명한 태도였고, 고려에서도 일본이 그런 걸 보고 그걸 원하나 보다. 그래서 더 이상 고려에서 접근하지 않고 좀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상인이 오가는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좀 몸이 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스시마 사람들입니다. 스시마 사람들은 자기들 물건을 내다 팔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건을 갖다 써야 하는데 일본 본토보다 고려가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 스시마 사람들은 고려와의 무역이 좀 더 활발해지면 좋겠죠. 고려 쪽에서는 스시마와 그렇게 활발한 교역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기는 하는데 제한한다. 어떻게 제한하냐면 1년에 딱 한 번만 배를 보내라. 한 번 올 때 배
두 척으로 제한한다. 1년 1회, 1회 2척 이렇게 제한을 해서 무역을 합니다. 이것을 고려에서는 진봉이라고 표현을 해요. 쓰시마가 고려에 조공하러 온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쓰시마는 자기들 물건을 고려에 갖다 팔면서 아 이거 우리 조공하는 거야 라고 하는 요 상태를 감수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을이잖아요. 그래서 진봉 관계가 근근히 유지되면서 고려 전기까지의 무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무신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일본에서는 1192년에 막부라고 하는 게 성립되면서 무가 정권이 들었습니다. 아주 우연의 일치예요. 두 나라에서 서로 관계는 없는데 비슷한 시기에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에서 정치적인 혼란이 이어져요. 자, 이러다 보니까 바깥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는 더 없을 거고 이렇게 서로가 멀리 있는 상태에서 고려 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 고려 후기에는 두 나라의 갈등이 폭발할 만한 일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몽골이 일본을 침공할 때 고려가 협력했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가 고려 말에 왜구가 고려를 침략해 왔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고려와 일본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됩니다. 자, 고려 말 고려와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익 주는 역사 이익주였습니다.